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영자입니다. 올해 65이에요. 오늘은 제 5번째 봄날입니다. 거울 속 주름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어요. 나는 어디에서 누구로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여행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시작됩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거울 앞에 앉아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천천히 빗어내렸습니다. 남편 정혜수가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네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니 가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큰아들 태민이, 작은아들 태준이, 그리고 막내딸 나래까지. 아이들이 자라며 보여준 수많은 첫걸음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로 더 거칠 것 없는 어머니였지요. 혼자 사는 집은 참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기고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이웃집 소음조차 반가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태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러고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듯 신중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제안이 있어요. 태민이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고급 실버타운 브로슈어였어요. 표지에는 햇볕이 잘 드는 정원과 우아한 건물들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긴 시설이 정말 좋대요. 동년배 친구들도 많고요. 프로그램도 다채롭다고 하고 우리가 자주 찾아갈게요. 엄마가 더 외롭지 않도록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서늘했어요. 혹시 나를 세상에서 한 발 빼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하지만 브로슈어를 넘겨보니 햇볕 잘 드는 넓은 정원, 책으로 가득한 도서관, 아늑한 영화관, 그리고 깔끔한 미용실까지 모든 것이 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새로운 취미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 거고.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태민이와 함께 실제로 실버타운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은 광채가 눈을 부셨어요. 정원의 나무들은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하나같이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처음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 반갑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전 나복순이에요. 여기 온 지 2달 정도 됐는데 여기서의 삶이 제법 재밌답니다. 복순 할머니의 얼굴에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시설을 돌아보는 동안 마음이 점점 기울어 갔어요. 깨끗한 식당, 잘 갖춰진 운동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하는 공간들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입주를 결정하던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반지갑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어 속삭였어요. 혜수 씨, 나 조금 떠나볼게요. 이 외로움을 건너기 위해서요. 입주날이 되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오랫동안 살던 집을 돌아보니 아쉬움과 기대가 함께 밀려왔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곳에서 혼자 적응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해서 제가 살게 될 방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 밝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참 아름다웠어요. 첫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는 낮은 웃음소리와 정다운 수다의 온기가 흘러넘쳤어요. 안녕하세요. 전 김영우입니다. 작년에 이사 왔어요. 저는 이말순이에요. 1달 정도 됐고요.
하나둘씩 자기소개를 하며 인사를 나누다 보니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기쁨이 밀려왔어요. 혼자 지낸 지 너무 오래되어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요가 수업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굳어있던 몸이 천천히 풀려나갈 때, 숨이 길어질 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영자야, 다시 시작이야. 밤이 되니 낯선 천장과 새하얀 커튼이 어색했어요. 수십 년을 살던 집의 익숙한 소리들 대신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나 다른 방에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서 창밖에서 들려오는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제게는 마치 새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저의 실버타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몸에 익숙해져 갔어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독서나 취미 활동을, 오후에는 운동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하는 식으로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복순 할머니와는 특히 친해져서 식사 시간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자야,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야.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하루가 이렇게 길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 복순 할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도서관에서 오랜만에 소설책을 읽기도 하고 미용실에서 파마도 하고 영화관에서 젊은 시절 봤던 영화를 다시 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어요. 태민이가 오면 정원에서 산책을 했고 나래가 오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손녀 지아도 함께 와서 할머니가 사는 새 집이 어떤지 구경하곤 했지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마치 호텔 같아요. 지아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이곳으로 이사 온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 같은 것도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하고 깔끔해서 때로는 진짜 집 같은 편안함보다는 손님으로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생활에 점차 만족하고 있었어요. 규칙적이고 안전하고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첫 달이 지나갈 무렵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영자야, 넌 지금 행복하니? 그리고 그때의 대답은 그런 것 같다였어요. 확신에 찬 그렇다는 아니었지만 그런 것 같다였죠. 아직은 모든 게 새롭고 희망적이었던 시기였으니까요.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식당에서 아침을 드시던 복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야, 요즘 밥맛이 예전 같지 않지?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며칠 전부터 느끼고 있던 것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정성스럽게 준비된 듯한 식단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반찬 가짓수도 줄어들고 맛도 예전만 못했거든요. 그러게요. 뭐, 가끔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맛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이 종종으로 바뀌어갈 무렵 다른 것들도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가 들쭉날쭉해졌어요. 어떤 날은 꼼꼼하게 해주시다가도 어떤 날은 눈에 보이는 곳만 대충 닦고 가시는 거예요. 복도 모서리에 먼지가 쌓여가는 것도 보였고 화장실 수건도 제때 갈아주지 않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더니 프로그램들이 이유 없이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북클럽은 강사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됩니다. 이번 주 영화 상영은
기계 점검으로 인해 연기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눈인사가 어느새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환하게 웃으며 안부를 물어보곤 했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목례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복도는 조용해졌고 각자의 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불빛들도 일찍 꺼지기 시작했어요. 왁자지껄했던 공용 공간들도 점점 한산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가장 큰 균열이 시작된 밤이죠. 옆방에 사시는 윤상화 어르신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앓기 시작하셨어요. 복도까지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상화 어르신이 복도에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급하게 달려가 부축을 해드리면서 당직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몇 번을 불러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24시간 당직이라고 했는데. 결국 직접 당직실로 내려가 봤지만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 상화 어르신을 부축하고 계시던 복순 할머니와 영우 어르신, 그리고 몇 분의 다른 입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어요. 가슴 통증이었는데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이후로 저희들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선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말 응급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여기서 안전할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지만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관리자는 의자에 앉은 채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어떤 문제 말씀이신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설명했어요. 식사의 질 저하, 청소 문제, 프로그램 취소, 그리고 무엇보다 며칠 전 당직 간호사가 자리를 비웠던 일까지. 돌아온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어딘지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분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말 사이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형식적인 바람 같은 것을 느꼈어요.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그저 업무상 처리해야 할 민원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고객이면서도 때로는 그저 관리해야 할 항목 중 하나라는 것을요.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직원 둘이 하는 대화를 들어버린 거예요. 3개월 지나면 서비스 줄여도 돼. 계약금 이미 들어왔잖아. 맞아. 어차피 기억들도 희미해지고 적응해버리니까. 그 말이 제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곳의 편안함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즈음부터 가족들의 발걸음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이의 전화는 점점 짧아졌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 주말에는 꼭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말이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겼어요. 야근이 있다거나 아이들 학교 행사가 있다거나. 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번 주는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꼭 갈게요. 다음에 꼭 올게라는 약속은 달력 위에서만 지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밤마다 창가에 앉아 현관 쪽을 바라보곤 했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복도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우리 애들일까? 하지만 매번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창밖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안 오는 게 혹시 내가 여기 있어서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를 맡겨놓고 자기들 생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작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운동실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느리게 하세요? 다른 사람도 써야 한다고요. 우리도 동등한 입주민입니다. 누가 더 권리가 있고 없고 할 게 있나요?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워졌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일찍 나오는 분들과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분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었지만 서로의 노를 탓하며 빙빙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서로 나를 세우며 지내다 보니 예전처럼 따뜻했던 식사 시간의 분위기도 사라져갔어요. 각자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막내딸 나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지아 생일 파티인데 와줄 수 있어요? 손녀 지아의 생일이었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날인지 몰라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몇 시에? 저녁 7시인데. 혹시 늦어질 수도 있어서 8시쯤에 와도 괜찮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곳의 규정상 밤 외출이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미안해, 나래야. 여기 규정상 밤 외출이 어려워서. 수화기 너머로 나래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지아한테 할머니가 못 온다고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방 안작은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어요. 손녀의 생일 파티에도 갈 수 없다니. 이게 정말 제가 꿈꿨던 편안한 노후 생활일까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안정과 편의를 위해 자유를 포기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까지 놓치고 있다는 거요.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지?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하지만 거울 속 영자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혜수 씨, 나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어요. 다음 날 아침 복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의 표정도 어딘지 어두워 보였어요. 영자야, 너도 요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어떤 게요? 여기. 처음 왔을 때와 너무 달라진 것 같아. 사람들도 분위기도 모든 게. 복순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었구나 싶어서 조금은 안도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복순 할머니가 복도 끝 벤치에서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뭔가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았어요. 영자야, 이리 앉아. 복순 할머니가 제 손등을 따뜻하게 덮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울 거면 둘이 같이 울자. 그리고 울고 나면 하나씩 해보자.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날 밤 우리는 복순 할머니 방에 모였어요. 작은 탁자 위에 종이와 펜을 펼쳐놓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적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복순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막연했던 불안감들이 구체적인 문제들로 정리되기 시작했거든요. 불친절해진 직원들의 응대 방식.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했어요. 이유 없이 취소되는 프로그램들. 몇 월 며칠에 무엇이 취소되었는지, 그때 들었던 핑계는 무엇이었는지, 의료 지원 공백 사태, 윤상화 어르신 일로 벌어진 당직 간호사 부재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식사질 저하, 언제부터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었는지, 어떤 음식들이 부실해졌는지, 외출 규정의 과도함, 손녀 생일 파티에 갈 수 없었던 일처럼 가족 모임조차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칙들, 시설 관리의 구멍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고장난 채로 방치되는 기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우연히 들었던 직원들의 대화. 3개월 지나면 서비스 줄여도 된다는 그 충격적인 말까지. 1장, 2장, 3장. 종이가 쌓여갔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었어요. 영자야, 이거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닐 거야. 다른 분들도 분명히 불편함을 느꼈을 텐데. 복순 할머니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다른 입주민분들께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옆방의 김영우 어르신께 찾아갔어요. 어르신, 혹시 최근에 이곳 서비스 때문에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영우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사실은요. 저도 여러 번 불편했는데 괜히 민폐가 될까봐 말 못했어요. 나이 먹고 까칠하다고 생각될까 봐서요. 이말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있어요. 며칠 전에 갑자기 아파서 간호사실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하나둘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각자 불편함을 겪고 있었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참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해봐요. 혼자서는 목소리가 작지만 여럿이 모이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며칠에 걸쳐서 우리는 더 많은 증거들을 모았어요.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증언도 수집했습니다. 복도에 쌓인 먼지 사진, 고장난 채로 방치된 운동기구 사진, 부실한 식사를 담은 사진들까지, 그리고 직원들이 입주민들에게 하는 무례한 말들도 조심스럽게 녹음을 해뒀어요. 물론 모든 직원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몇몇 직원들의 태도는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어르신들은 빨리빨리 못하니까 답답해요. 계약금 낸 걸로 평생 서비스 받으려고 하시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를 고객이 아닌 그저 관리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서랍 속에 쌓인 종이 뭉치가 점점 두꺼워져 갈 때쯤 우리에게는 작은 방패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이제 막연한 불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우리는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복순 할머니, 영우 어르신, 말순 할머니, 그리고 저까지 4명이 함께였어요. 관리자는 우리를 보더니 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이시죠? 복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우리는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관리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계약 해지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그때 제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 목록은 우리가 왜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지의 이유입니다. 관리자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더니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진들, 녹음 내용들, 날짜별로 정리된 문제점들, 다른 입주민들의 증언들까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 모은 모든 증거들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관리자가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침묵했어요. 위약금이 있습니다만. 그때 복순 할머니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위약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과 안전의 문제예요. 저도 덧붙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늙어가고 싶어서 왔어요. 무시당하며 사라지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할 때 제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드디어 제 마음속에 있던 말을 다 했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어요. 영우 어르신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돈을 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관리자는 한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결국 고개를 들었어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사무소 문을 나오는 우리를 보고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입주민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할머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뭔가 해냈다는 별인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혜수 씨, 나 드디어 나를 되찾고 있어요. 며칠 후 계약 해지 절차가 마무리되었어요. 다행히 위약금은 면제되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모은 증거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떠나는 날 아침, 복순 할머니와 함께 마지막으로 정원을 걸었어요. 영자야, 우리 잘한 거 맞지? 그럼요. 분명히 잘한 거예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게 새롭고 희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진짜 편안함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보낸 몇 달이 전혀 무의미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것, 함께 손을 잡으면 작은 변화라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복도를 돌아봤어요. 여전히 깨끗하고 반듯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현관을 나서는 순간 바깥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 바람이 이상하게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택시에 몸을 맡기며 생각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더 컸어요. 이번에는 남이 정해놓은 틀이 아니라 제가 직접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복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친구하자. 당연하죠. 이제 시작인걸요. 그렇게 우리는 실버타운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지만 따뜻한 전셋집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과 가까운 동네, 햇볕이 오후까지 길게 머무는 창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중고책 2박스와 화분 몇 개, 그리고 새로 산 푸른색 전기주전자 하나가 전부였어요. 실버타운에서 나올 때 대부분의 물건들을 정리했거든요.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니 비어 있지만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벽지도 낡았고 바닥도 오래된 것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내가 선택한 공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첫날 밤 아직 가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빈 방에서 이불 하나 깔고 누워 있으니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내가 과연 잘한 걸까? 실버타운에서는 적어도 세 끼 식사가 나왔고 청소도 해줬고 무엇보다 안전했어요.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데 65의 나이에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손녀 지아가 먼저 뛰어와 저에게 안겼어요. 할머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지아를 품에 꼭 안고 그동안 참았던 숨을 길게 내보냈습니다. 뒤이어 큰아들 태민이, 둘째 태준이, 막내딸 나래까지 모두 들어왔어요. 손에는 이사 선물들을 가득 들고요. 엄마, 이사 축하드려요. 태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편안함만 생각했지, 엄마의 삶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덕분에 깨달았어. 진짜 편안함은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오는 거라는 걸 말이야. 나래가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냉장고에 미역국 재료 준비해뒀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우리 집에서 해먹는 첫 번째 밥인데.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만든 첫 식사였어요.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미역국과 나래가 만든 잡채, 그리고 지아가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한 불고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훨씬 좋아요. 뭔가 진짜 할머니 집 같아요. 지아의 말에 모두들 웃음이 터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그동안 미뤄뒀던 사과들을 주고받았어요. 태준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을 사과했고, 나래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했던 것을 미안해했어요. 괜찮다. 너희들도 각자 인생이 있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는 진짜로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오너라. 그날 밤 창밖 별빛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일기를 썼어요. 나의 5번째 봄은 돌아오는 법을 배우는 봄이었다고. 며칠이 지나면서 새로운 일상이 자리를 잡아갔어요. 아침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그날 먹을 반찬거리를 사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화분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모든 걸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어디에 갈까? 누구를 만날까? 소소하지만 소중한 선택들이었어요. 복순 할머니와도 자주 만났어요. 할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살기로 하셨는데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느라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괜찮아지고 계셨어요. 영자야, 그때 우리가 용기 낸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덕분에 나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혹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실버타운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무슨 강연을 한다고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가 등을 떠밀어 주셨어요. 영자야, 우리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해보자. 강연 제목을 정하는데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제목이 있었어요. 편안함보다 존중. 우리가 집을 고를 때. 강연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봤어요.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 입주 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하는 방법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방법까지. 강연 당일 복지관 강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중년의 자녀분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떨렸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조금씩 떨렸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점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영자입니다. 올해 65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처음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된 이유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희망에 찬 입주, 점차 드러나는 문제들 함께 목소리를 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결국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 이야기까지. 저희가 실버타운을 떠난 건 그곳이 나쁜 곳이어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손님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만 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강연을 들으시던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질문하셨어요. 그럼 어르신은 지금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후회요? 전혀요. 오히려 저 자신을 더 잘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한 어르신이 눈가를 훔치시며 다가오셨어요. 어르신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뜻밖이었거든요. 복순 할머니와 함께 강연을 마치고 나오면서 할머니가 제 팔짱을 끼시며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우리 정말 의미 있는 일한 것 같아. 맞아요.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때로는 복순 할머니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 다양한 곳에서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그럼 실버타운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좋은 실버타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예요. 편의만 보지 말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인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노트에 강연 내용을 정리하곤 했어요. 혹시 나중에 책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목도 이미 정해놨어요. 5번째 봄, 나 다시 피다라고요. 어느 날 저녁, 지아가 놀러 왔어요. 할머니 생일 파티 때 못 와서 정말 아쉬웠어요. 이제는 언제든 올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으니까. 지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순간들에서 오는 거라는 거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마이크 앞에서 했던 말을 되새겨 봤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깊어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속도로 내세요. 봄은 누구에게나 다시 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창밖을 보니 아직 추운 날씨였지만 나뭇가지 끝에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정말로 봄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진짜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작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선택한 삶의 일부라는 걸 알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복순 할머니와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어요. 아이들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찾아와요.
뭔가 할머니가 더 생기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가끔씩 저처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5번째 봄을 맞은 영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봄은 언제 오시나요? 기다리지 마세요. 직접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